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모험이에요. 천일야화 하면은 뭐 알라딘과 신밧드 이런 것들이 다 모험이고, 그래서 모험과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사랑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천일야화 아라비안 나이트 하면은 그 알라딘과 요술램프 이야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죠. 예.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얘기는 원래 천일야화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 앙뚜안 갈랑파는 열린 책들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번역을 했고, 한국어로. 그 전에는 계속 리처드 버턴의 조금 이제 외설성이 짙은 그것들이 국내에는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는 천일야화, 그 천일야화에는 알라딘 이야기가 없어요. 그 리처드 버턴 판에는 완전 천일일이 꽉꽉 차 있는데 다 무슨 우화라든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알라딘과 요술램프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 다 그 애니메이션이나 낫권 동화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앙뚜안 갈랑판에 앞에 있는 이야기, 200 몇십 일짜리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의 파편들이고 약간 맥락이 없고, 앞에 주인공이랑 뒤에 주인공이 막 달라지고 막 삼천포로 빠져갖고 안 헤어나오고 이러는데, 알라딘의 이야기만은 앞에서부터 한 명의 주인공이 끝까지 어떤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는 구조거든요. 굉장히 근대적인 어떤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대 하면은 가장 상징적인 키워드가 뭐죠?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자의식, 개인.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능력, 개인의 힘으로 어떤 역경을 극복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주인공으로 쭉 끌고 가는 이런 스토리는 굉장히 근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일야화 책을 읽으면서 다 이렇게 훑어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야기의 역사란 이런 거구나. 사실 사람의 삶은 다 비슷하잖아요. 옛날에도 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헤쳐나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야기라는 거는 허구거든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예술의 장르고 허구의 어떤 분야인데, 한 인간이 과거에는 이렇게 어떤 파편화돼 가지고 장면,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있는 게 아니라 한 장면, 한 순간, 어떤 그 순간들이 다른 세계의 다른 순간들이랑 막 연결이 되어 있는 식으로 구성을 했다면, 좀 그 훗날 약간 뒤에 어떤 개인이 출연이 된 이후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성공 스토리라든가 역경을 극복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라딘 이야기를 시작으로 모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천일야화 이렇게 제가 읽는다 그러면은 너무 재밌겠다, 막 신나겠다. 그래서 모험 이야기 많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모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신나고 어떤 흥미진진하고 동경하는 어떤 분위기를 풍겨요. 근데 천일야화 읽으면서 모험에 대해서 나도 써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험을 찾아 떠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모험을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고, 다 장사를 하러 떠나거나 이웃나라에 가려고 하거나 다 자기 목적한 바가 있어서 길을 떠났다가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는 일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모험을 찾아 떠난다 라는 식의 보이스카우트 같은 그런 식의 모험이 아니라, 사실은 모험이란 우리한테 항상 불의의 사고처럼 예기치 않은 역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덮쳐오는 거. 덮쳐오는 것이 모험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존재 기반이 싹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그것들을 이제 그 조건을 딱 받고 시작하는 거, 그게 모험이다. 삶을 그냥 어떤 의무, 마치 역경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삶은 고다라고 인도에서 보기도 하고,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이런 모험 같은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런 조건에 처하게 된 거고 이런 몸을 갖고 태어나게 된 거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근데 모험도 다 그런 거예요. 모험이건 역경이건 무엇이든 간에 그냥 닥치면 그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우리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이야기라는 거는 어쨌든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뭐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싫다고. 나는 왜 동양인으로 태어난 거야? 주인공은 백인 공주인데 막 이러면서 백인 공주로 태어날 거야. 이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원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 모험.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너무 우리는 수동적이야. 능동적으로 살아야 돼. 라면서 수동과 능동을 가르고 삶을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이때 수동은 좀 너무 소극적이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뭐 결정하지 않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수동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천일야화에서 모험 같은 아니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떤 의무나 그런 데서 시작한다라고 할 때의 수동은 굉장히 어떤 것이든지 나한테 닥쳐와도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어 라는 적극적인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한 삶의 힘이 느껴지는 것이 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험을 떠나면 사실 다 잃어요. 사막에 가면 다 이제 강도한테 뺏겨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이제 남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자건 뭐 재상이건 상인이건 다 이제 0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0에서 목숨을 구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인데 이제 알라딘 이야기로 가볼게요. 알라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모험이 뭐 왕자, 재상 이런 애들이 다 뺏기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알라딘은 처음부터 0이에요. 처음부터 바닥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천일야화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하층민 주인공이거든요. 보통은 뭐 우리는 왕자나 공주가 주인공인데 얘는 그 어느 정도로 하층민이냐면은 알라딘이 처음 이제 소개되는 데서 이제 맨 첫 번째 키워드가 가난이에요. 아주 가난한 양복장이 무스타파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 무스타파는 몹시 가난했고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무스타파는 몹시 가난했고 재단 일을 통해 버는 거는 그와 아내 그리고 하느님이 부부에게 주신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입에 풀칠하는 것만도 이제 부족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난만 문제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사실 그렇게 포인트가 아닌 것이 왕자와 공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버려지거나 신분을 모르고 커가지고 나중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 보면은 가난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얘들은 왠지 고귀해. 막 아무리 가난해도 고귀한 품성을 지니고 어쨌든 왕자와 공주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게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유지가 되는데 알라딘의 경우는 가난만 문제가 아니라 아주 교육을 받지를 못하고 완전 그 뭐라 그럴까 그 구제불능 이런 애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고 못된 버릇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보면은 시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사과를 쓱 집어먹고 이러잖아요. 이제 거기선 굉장히 그냥 귀엽게 묘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애인 거예요. 좀도둑질을 하고 동네 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계속 이제 장난치고 괴롭히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이제 한심한 애였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얘를 양복 일을 가르치려고 몇 번이나 앉혀놓고 이제 가르치려고 해도 얘가 너무너무 산만하고 계속 딴짓을 하면서 아빠가 한눈 팔면은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구제불능에 한심하고 게으르고 못된 애였던 거죠. 얼마나 구제불능이었는지 아버지가 얘 때문에 상심을 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설정이 좀 웃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 안 듣는 애였다는 것이 이야기에 사실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서 어머니를 위협하고, 뭐 어떻게 위협했겠어요? 뭐 돈 내놓으라고 하고 없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때릴 거야, 막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망나니가 돼가지고 이제 있는. 근데 아프리카 마법사가 딱 나타나서 이제 막 이제 애들을 이렇게 동네 아이들을 이렇게 보다가 얘를 딱 선택을 하는 거죠. 왜 얘가 간택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쁜 짓에 이용을 하고 애를 묻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래. 아니면 이제 어머니 혼자만 찾아다녀도, 뭐 가족이 이제 찾아다녀도 그것이 이 도시에 큰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래. 그래서 간택이 되는 거죠. 그런 보잘것없는 아이였다라는 게 사실은 알라딘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 알라딘이 아프리카 마법사를 따라가서 동굴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이제 갇혀 있다가 걔가 기도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램프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죠. 반지의 전령도 있었고, 그래서 반지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제 짠 하고 이제 집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고픈 모자에게 램프의 요정이 이제 다 실수로 나타나죠. 실수로 램프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먹을 거를 줘 그랬더니 먹을 걸 막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얘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가난했던 모자에게 반지의 정령도 있고 램프의 정령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삶이 활짝 피고 180도 달라지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영화에서나 동화책에서나 보면은 그 램프 때문에 얘가 모든 것을 다 이루잖아요. 예. 거기다가 사실 원작에서는 3가지 소원이 아니라 무한대로 들어줘요. 무한대로. 그러니까 뭐 이런 램프가 있으면 당연히 삶이 피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책 이제 원작은 선생님들 다 읽으셨잖아요. 이게 램프를 얻고 나서 공주를 만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몇 년의 시간 동안 알라딘이 어떻게 보냈는지를 그거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어떤 지니의 도움으로 막 이렇게 거치장을 하고 금화를 뿌리면서 공주에게 가서 청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 몇 년 동안은 얘가 어떻게 지내냐, 그대로 지내요. 그대로. 마치 로또가 당첨됐는데 어떻게 숨겨놓고 이민 갈 준비를 조용히 하면서 그대로 지내는 것처럼 아무도 몰라요, 이웃들이. 왜냐면은 얘들한테는 이 삶이라는 게 이 계층이 다 있잖아요. 상류층과 이제 어떤 피지배 계층이 이렇게 있는데 쓰는 돈도 다르고 생활의 어떤 수준 같은 게 넘을 수 없는 넘사벽에 이렇게 그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떨어져 있었는지 얘는 보석을 봐도 이게 보석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통용되는 통화 자체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치 애들한테 1,000원짜리 주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면 막 좋아하는데, 만약에 수표에다가 뭐 1,000,000원, 뭐 1억, 뭐 이제 수표 이렇게 주면 이게 뭐야? 이제 이럴 수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주식 같은 거, 증권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주고 그러면은 제가 쓰는 통화가 아니면은 그 가치가 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화가 다른 거예요. 거기다 본 적도 없어. 이게 귀중한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하층민 생활을 하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보석들, 쟁반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얘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였던 거죠. 먹고 사는 게 필요했고, 그래서 가끔씩 램프의 정령을 불러서 먹는 걸 해결하죠. 딴 걸 해결하질 않아요. 먹을 걸 좀 줘. 그래요. 그럼 먹을 걸 이만큼 막 차려요. 이만큼 차려주면은 그런 거 있죠. 막 먹을 게 산더미처럼 있어. 그러면 먹고 다 치우고 또 먹을 걸 저녁에 또 달라 그러고 다음날 또 달라 그러고 이럴 것 같은데, 얘들은 먹을 걸 줘.
라고 하면 막 이만큼 이제 차려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먹어요. 남겨놨다가 저녁에 또 먹고 다음날 또 먹고 그거 갖고 계속 먹어요. 한 번 부르면 이제 그거 가지고 며칠 먹다가 그걸 다 먹으면 네, 쟁반을 팔죠. 쟁반을 팔아서 그걸로 뭘 해요? 먹을 걸 사요. 네. 얘들한테는 그냥 먹을 것밖에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먹을 것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그 사이에 이제 알라딘이 한 일이 무엇이 있죠, 얘가? 계속 먹으면서 이제 시내 이제 상점들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이제 어떤 자립의 기술들, 뭐 바느질, 재봉일을 배운다든가 해서 자기가 먹고 살 길을 터야 되는데 얘가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지가 지발로 가서 거기서 아랍에서 가장 그 뭐랄까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상인들이잖아요. 대상들.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오는 물건을 알아보고 또 유럽에서 오는 물건을 알아보고 유럽 사람들은 뭘 원하는지 알아서 갖다가 팔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장에 가서 그거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뭐 이제 살롱을 드나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나중에는 그 대화에 낄 수준이 되었다. 자기 스스로 혼자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램프의 정령이 가져다주는 먹을 것을 먹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사실 얘가 쓸 돈이 딴 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고 상류 사회의 예절을 몸에 익혔다라고 이제 표현이 돼요. 이게 사실 바닥 인생에서 상류층으로 존재의 어떤 도약을 이루는 게 되는 거죠. 순전히 자기 힘으로. 우리가 존재의 도약하면은 우리는 지금 막 소비로 자기를 표현하는 딱 한 가지 척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만큼 돈이 있어야 내가 뭐를 살 수 있고 그 사는 거가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알라딘 같은 경우를 그래서 우리가 동화책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램프의 도움으로 뭐 보석과 막 신분 상승을 이뤄가지고 그걸 막 뿌리면서 공주에게 다가간 걸로 이 몇 년의 공백을 그런 식으로 확 하고 땜빵을 해버리는 게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지금 우리의 심리라든가 우리의 패턴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보여줄 게 있어야 어떤 사람이 좀 변한 거가 되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램프를 뺏기고 이제 지니가 이제 없어졌을 때 애가 완전히 다시 이렇게 꼬꾸라지잖아요. 쪼그라들잖아요. 근데 원작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원작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얘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능력을 자기가 배워서 얻어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램프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것만 주고 얘가 스스로 공부해서 어떤 이제 상류층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알라딘이 다른 존재가 됐다라는 거를 그 어머니조차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공주에게 나중에 반해서 이제 청혼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엄마가 제일 먼저 비웃죠. 비웃고 막 달래고 반대하고 막 꾸짖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알라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놈아 너 지금 감히 술탄의 따님을 넘보고 있는 거냐? 지금 네 주제를 알고 있기는 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네가 술탄의 도성에서 가장 하찮은 양복장이의 아들이라는 거를 잊었어?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변화를 가장 못 알아채는 엄마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런 어머니상은 굉장히 상징적인 걸 보여주고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담이나 동화, 신화에 나오는 그 좀 무서운 엄마, 자식을 잡아먹는 엄마, 아니면은 뭐 그런 엄마들은 동화책에는 계모라고 나오지만 사실 원작에서는 계모가 아니랍니다. 다 친엄마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엄마라는 거는 내 존재의 시작이고 기반이거든요. 딱 거기에 고정시켜버리는 힘이 어머니한테 있는 거예요. 네. 어머니한테 있고 약간 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거를 내포하긴 하는데
어떤 그런 안락함, 뭐 포근함, 나를 지켜주는 힘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안정이라는 거는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도약하는 그런 것과는 상반되는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도전이라든가 그런 모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머니의 존재 아니면은 나의 어떤 안정을 지향하는 내 마음, 이런 것들이 가장 방해가 되는 거죠. 어머니라는 거는 삶의 시작 지점이기도 하고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거를 뒤로 끌어당기는 어떤 이제 관성이기도 하고 원초적인 삶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 같은 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뭐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히려는 이제 어머니의 우려, 이런 게 어쩌면 우리 어떤 내면의 소리 같기도 하잖아요. 내면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나 원래 이런데 뭐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저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이 어머니의 목소리로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알라딘도 자기의 능력이 점점점 커지고, 그러면 능력이 커지는 것만큼 자기 욕망도 점점점 커지죠. 공주를 딱 보고 알아채요. 나야말로, 그러니까 공주를 보고 그냥 어머 너무 아름다워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달라붙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공주에게 합당한 인물이라는 거를 얘가 깨닫거든요. 그래서 내가 짝이니까 내가 공주랑 결혼하겠다는데 엄마가 왜 뭘 몰라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 엄마의 목소리는 내 두려움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정말로 술탄한테 가서 공주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될까? 이런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금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체가 이미 이제 변화를 했고, 그러니까 금화를 통해서 이제 청혼까지 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알라딘 스스로가 이미 공주가 내 짝이고 내가 공주 짝이다라는 걸 확신할 정도로 자기는 이미 이제 왕자입니다. 예. 스스로 왕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알라딘이 램프에 기댄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존재의 도약을 만들어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얘가 그 아프리카 마법사에게 간택될 때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간택된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얘가 나중에 이제 보물을 얻게 됐을 때 사람들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응원과 격려를 받았고, 나중에 램프가 없어졌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램프가 없어지면서 왕이 이제 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너는 다 거짓말이었어, 마법이었구나 이러면서 얘를 이제 호승줄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백성들이 따라온단 말이죠. 얘는 이제는 램프도 없고 마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인데 백성들이 줄줄줄줄 따라와서 성벽을 기어오르고 얘를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알라딘에 대한 어떤 지지와 격려와 사랑이 있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술탄이 얘를 백성들이 겁나서 처형을 하지 못하고 풀어주는 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애가 정말 이 온 백성의 어떤 사랑과 지켜주는 그 가운데서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한번 공주와 성을 되찾아올 기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은 알라딘 엄마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라딘 엄마처럼 그냥 우리는 딱 이렇게 태어난 요 모양 요 꼴대로 그냥 살면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존재를 정말 더 나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꿈을 꾸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라딘 이야기에 이렇게 막 열광하고 환호하는 이유는 얘가 정말 건널 수 없는 강, 좀 상류층이 쓰는 돈도 못 알아볼 정도의 하류 인생이었는데 요거를 그냥 통쾌하게 그냥 뭐 마법이라는 어떤 중간에 어떤 장치가 있긴 하지만 훅 하고 가로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도 그런 욕망은 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훅 로또 맞아봤으면 막 훅 뭐 왕자가 내 앞에 나타났으면 막 이렇게, 어쨌든 이런 비대칭을 가로지르고 싶어하는 욕망은 우리한테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그거를 가로지르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이런
하류 인생이 상류층이 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고 뭐 이렇게 막 가로지르는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어떤 욕망을 투사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알라딘 원전을 읽어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란 거는 그거예요. 아, 이게 보물이 만들어낸 마법이 아니었구나. 얘가 스스로 그냥 이렇게 해나갔던 어떤 존재의 변화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알라딘의 마법이 정말 로또처럼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그냥 난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그냥 그날부터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뭐 그 순간 존재의 도약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가의례라고 보통 부르는 어떤 공포 체험이나 임사 체험이라고 하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훅 하고 좀 마음을 바꿔먹거나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오해영인가 그거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걔가 계속 과거로 돌아가서 후회할 짓을 안 하려고 한 이유가 죽음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면서 내가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후회가 되는구나.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과거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알라딘도 임사 체험을 하죠. 왜냐면은 동굴에, 그러니까 빛도 안 드는 동굴에 3일을 갇혀 있잖아요. 3일을 갇혀 있으면 사람은 당연히 이제 죽음을 체험을 하게 되겠고, 이틀 정도를 그냥 뭐 울며 불며 보내다가 마지막 3일째에 체념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알라에게 기도를 하죠. 힘과 능력은 위대하신 알라께만 있도다 라고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 죽음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제 이 반지의 요정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 죽음의 순간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이때에 이 어리고 어리석고 막 망난이었고 구제불능이었고 그랬던 알라딘이 죽었구나. 그냥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반지의 요정이 다시 살려준 그 다음부터는 덤으로 얻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가능하려면 다 세팅이 돼야 돼요. 과거에 이런 어리석음, 어림, 무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이 동굴 안에 갇힌 사흘의 임사체험이 아니었나. 이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통 통가을에 성인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 문화마다 항상 통가을에는 공포 체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공포, 그게 이제 자립, 자기 힘으로 어떤 그런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시키면서 성인식을 하죠. 아니면은 뭐 문신을 한다든가, 문신도 고통이기도 하고 상투를 트는 어떤 단순한 외모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성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성인식은 우리는 지금 뭐 성인 통과의례라고 하면은 막 입문식 해가지고 들어오면 막 혼쭐을 내준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쁜 관습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이제 뭐 통과의례다 이러면은 어떤 좀 안 좋은 어감이 있긴 하지만 항상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은 이 어리석음 그것들이 딱 사라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책임 그거를 절절하게 느끼는 순간이 필요하겠죠. 예.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와서 보낸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자기 스스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고, 그런 후에 공주를 딱 만났을 때 내가 바로 저 아름다운 공주를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냥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알라딘이 겪은 모험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도 계속 뭐 크게 작게 올 텐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내가 과거의 나를 좀 벗어 던지고 새롭게 이렇게 도약해 나가는 기회로 삼으면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작은 통과의례를 거치면서 더 나은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지 않는다면 항상 매번 다가오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 이런 무슨 법칙 있잖아요. 머피의 법칙 같이 그냥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불운할까, 이런 생각에 접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공평해야 하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알거지가 되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왕자와 거지에서도 왕자가 거지 노릇을 하는 대신 거지도 왕자 노릇을 하잖아요. 서로 이제 서로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해야 이야기가 되죠. 네, 사실은 그게 재밌는 거지. 모두가 부자가 되고 뭐 모두가 이제 가난해져야 되고 이건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이 대칭성을 가로지르는 행위들, 그 행위들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천일야와 이야기엔 다 왕자들이 모험을 겪는 이야기라 어떤 거를 뽑아올까 생각을 하다가 그 누레딘 알리와 베드레딘 핫산 이야기. 근데 누레딘 알리가 주인공이 아니죠. 네. 누레딘 알리는 그냥 카이로를 떠나서 발소라로 가고 발소라에서도 재상이 돼요. 근데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베드레딘 핫산이고, 이 베드레딘 핫산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아버지 재상의 자리를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요만큼에선 주인공이에요. 요만큼에선. 얘가 재상이 되자마자 왕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퍼해야 되고 재상일도 해야 되잖아요. 재상을 물려받았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약간 그거를 균형을 못 맞췄어. 너무 슬픔이 너무 이제 지극했던 나머지 불러도 안 가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왕의 미움을 받죠. 그리고 신임 재상이 되자마자 미움받고 쫓겨난 게 이제 베드레딘 핫산인데, 얘가 이제 쫓겨나서 도망을 치다가 어떻게 되죠? 정령을 만나죠. 그냥 길에서 자다가 정령들의 장난에 휘말리게 돼요. 근데 그 정령들이 거기서 왜 나와가지고 괜히 장난질을 쳤을까? 저는 왜 남의 인생을 이렇게 더 꼬이게 만드나, 그러지 않나요? 걔들은 근데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정령들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카이로에 하나 살고 있는데 너무 이제 이상한 흉측한 꼽추에게 시집을 가게 됐어. 불쌍하지 않아?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길에서 자고 있는 이 누구야? 베드레딘 핫산. 잘생긴 남자야말로 그 여자의 짝이 될 만해. 이러면서 둘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또 남의 결혼식에 가가지고 신부를 뺏으랜다고 얘가 다 뺐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해서 일단 그 여자랑 하룻밤을 지내. 근데 거기서 그냥 쭉 살게 해주면 좋은데 정령들이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도로 이번엔 다마스쿠스 성문 앞에다가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잠옷을 입은 채로. 그래서 아니 얘들이 왜 이런 짓을 하지? 그래서 얘 완전 또 쌩 고생을 하잖아요. 아니 정령들은 할 일이 없나? 그래서 할 일이 없잖아요. 정령이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뭐 셰익스피어의 뭐 한여름밤의 꿈 이런 것도 보면 요정들이 장난을 쳐서 인간사의 이야기가 막 꼬이는, 거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맞닥뜨리는 많은 일들은 정말 불가항력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령이나 요정이라는 존재를 상상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정령이 하는 역할은 우리한테 정말 하등 쓸데없는 감정이라든가 어떤 이 고난에서 이렇게 막 당황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보면서 재밌어하고, 그런 이제 우리한테는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이렇게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제빵사가 다마스쿠스에서 이제 제빵사가 아니죠. 이 왕자가
왕자가 다마스쿠스에서 제빵사가 되잖아요. 제빵사의 집에서 의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처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막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지만 그걸 다 잊고 또 제빵사의 삶을 잘 살아요. 네, 아주 성실하게 삽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다마스쿠스에서 손꼽히는 맛집이 돼가지고 너무 너무 훌륭한 어떤 장인 정신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만들었던 아들도 만나고 시아버지도 만나고 헤어졌던 엄마도 만나고, 그러니까 제빵사로 7년을 산 그 고생한 보람을 나중에 다 이제 회복을 합니다. 정말 약간 황당한 게 사실 정령이 아니어도, 정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정령들의 장난으로 얘가 뭐 신부도 없고 다마스쿠스도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정령이 아니라 얘네 시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죠? 장인어른이 한 짓을 보면은 정령이 아니어도 우리는 다른 인간을 굉장히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재밌어 하는. 근데 이건 약간 뭐 이렇게 괴롭힘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삶의 어떤 이렇게 유머를 만들어내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령이 한 역할을 이 장인어른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법처럼 내가 너를 원상복구 시켜주겠어 이러면서 이 연극을 다 하잖아요. 막 몽둥이로 때려가면서 실제로 때려가면서 얘를 원상복구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이 한 그 이 황당한 짓을 이 장인어른의 황당한 연극적 상황으로 돌려놓는, 이 베드레딘 하산이 겪은 이 모험에서 얘가 완전히 모든 재상의 아들이었다가 완전히 모든 걸 잃고 그냥 제빵사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겪은 그런 일들이 완전 그 손꼽히는 맛집 제빵사 거듭나는, 이걸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것이 통가을의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험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 이쪽은 아버지가 나갔지만 아들이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카이로의 재상이 됩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모험도 많은데, 돌아오지 못하는 모험 또 한 가지를 제가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은, 신바트처럼 계속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모험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는 떠돌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탁발승 이야기들이 보면은 탁발승이 된 것 자체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냥 이제 탁발승이라는 거는 이쪽 이란에서는 거의 어떤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약간 떠돌이의 느낌이에요. 두 번째 탁발승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왕자는 그냥 거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숭이가 되잖아요. 원숭이가 되는 왕자도 있고, 뭐 새가 되는 왕자도 있고, 개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탁발승 이야기에서 두 번째 탁발승은 원숭이가 됩니다. 막 뭐 조용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 막 서예 솜씨가 너무 뛰어나고, 막 이제 이런 왕자였어, 출발할 땐. 근데 뭐 그럼 뭐 하나요? 떠나자마자 바로 강도를 당하고 홀로 떠돌다가 이 왕자는 나무꾼이 돼요. 나무꾼이 돼서 매일매일 나무를 하는데 어느 날 굴을 발견을 하죠. 굴을 지하에 굴이 있네? 이러고 들어갔더니 거기 뭐가 있죠?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죠. 네, 너무너무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정령의 정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령이 자기 정실 마누라가 무서워가지고 여기다가 여자를 하나 숨겨놓고 한 달에 한 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정령은 그 나머지를 이 이제 나무꾼이 된 왕자가 이 여자와 함께 이제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걸리죠. 그 정령한테 걸려가지고 여자는 무참히 살해가 되고, 이 남자는 어쨌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원숭이가 되는 데서 선에서 마무리가 되죠. 이제 뭐 지하세계, 왜 지하세계지? 지하세계에 왜 여인이 있지? 뭐 이렇게 하나씩 또
물고 들어가면은 지하 세계에서 만나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만나지 않았던 어떤 욕망들 아니면 그런 세계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막 보물을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여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이 혼자 사는, 그 여인이 갇혀 있는데 이 남자를 같이 이렇게 만나서 갇힌 채 그냥 거기서 성적인 그냥 쾌락을 누리면서 안주를 한 거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원숭이가 되고 그 여자는 죽은 거잖아요. 이 남자가 또 한 번 다른 여인을 죽음에 빠뜨리죠. 네, 자기 마법을 풀어주는 어떤 공주가 마법사와 싸우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탁반승이 이제 그 순간부터 돌아가지 않고, 왕자가 다시 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질 않아요. 그냥 탁반승으로 떠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맞닥뜨린 이 시련과 모험에서 하나씩 이뤄나가는 어떤 존재의 도약이 아니라 지하 세계의 여인과 딱 맞닥뜨리면서 어떤 성적인 탐닉의 세계로 빠져들어간 어떤 그 최후가 이렇게 최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알라딘 같은 경우 동굴에서 이제 보물을 만나면서 보물을 만나고 이제 이런 게 있었고, 베드레딘 하산의 경우도 그냥 이제 제빵사가 되는 길을 이제 선택을 해서, 사실 재상의 아들이 남 모르는 데 가서 떠돌이로 그냥 떠돌이 취급 당하면서 그냥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제빵사가 아니라 제빵사의 심부름꾼 같은 게 된 거잖아요. 그냥 그런 삶을 살면서 제과점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삶에서 하나씩 배워가는 게 없고, 약간 성적인 탐닉으로 빠져들어간 어떤 그런 모험에서 이렇게 삑사리가 난 거죠. 삑사리가 난 사람이 돌아갈 곳은 없다. 그래서 탁발승이 되는데, 사실 뭐 또 탁발승이라는 게 정말 뭐 떠돌이 거지는 아니죠. 자기에게 닥쳤던 시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추하고 성찰하면서 이 세계를 이제 떠돌면서 배워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 이 모험에서 겪게 되는 거는 언제나 자기 존재를, 자기 기반이 처음에 출발했던 곳에 그 반대되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다음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쪽으로 다 가버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요것들을 가로지르는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렇게 고정돼 있는 자기 위치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삶이 진행되거나 이야기가 만들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천일야와 있다 보면 아까 수연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반감이 들긴 해요. 네, 막 그냥 때리고 죽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여자만 맞고만 이제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회가 아직도 신체형이 굉장히 살아있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탈레반의 어떤 여성 억압 정책 이런 거를 보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슬람 학자들은 이게 이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많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도 봉건제거든요. 부족국가, 왕이 있고 그 어떤 전제 군주. 사실은 우리나라 뭐 조선, 뭐 고려 이런 것처럼 굉장히 거대한 어떤 왕국, 국가를 이룬 게 아니라, 거기는 부족의 어떤 그런 체제로 자기네들만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은쌤이 물어본 것처럼 자기 존재 기반은 항상 신이고, 그 부족들마다 예전에 그 유목민족의 그 다신교 신앙의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슬람도 변형이 많이 돼서 이슬람 교리를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제 이런 어떤 차이점을 부족마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게 왜 자꾸 뭐 문제가 되느냐라고 보면은,
걔들이 여성을 억압하면서 계속 코란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변명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소연쌤 좀 말씀하셨잖아요. 왜 남자 한 몫인데 여자는 그것을 절반밖에 못 받고 막 이제 그렇게 항의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경전은 없어요. 성경도 그렇고 여인들을 굉장히 구제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어떤 존재라고 상정을 해요. 불쌍하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으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 어디나 이제 여성에 대한 그런 어떤 대우가 있었죠. 이게 남자 2명이 없을 때 남자 1명에 여자 2명을 불러라 라고 하는 거는 뭐 여자가 뭐 좀 부족하니까 2명을 불러 여자는 못났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남자가 하는 역할을 하는 곳에 여자가 갖다 놔는 거예요. 마치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증인으로 여자가 2명이 필요해. 다른 문화권이었으면 여자는 그런데 끼지도 못했겠죠. 남자가 1명 있으면 1명 가지고 했겠죠. 사실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건 해석의 문제예요. 근데 사실 이제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사회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해석이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문화와 결합을 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해석의 틀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슬람 경전을 계속해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처한 정치적인 상태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코란의 시대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잘 나가던 시절을 한번 회복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힘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맞는 여자들이 다 뭐더라 그러지, 나오라고 해도 아니야 라고 다시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이슬람 여자들이 스스로 히잡을 쓰고 스스로 부르카를 입고 이래도 그걸 막 이제 욕하기도 한단 말이죠. 왜 그런 여성 억압적인 거를 받아들이고 있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슬람이라는 그 밑에 있는 정치적인 지금 일단 어려움, 그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고 이슬람만 타겟으로 이제 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못 참는 거는 우리가 천일야외 여성을 때리고 죽이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이걸 참기가 이제 힘들죠. 저도 사실 수연쌤이 처음에 한 말에 동의가 되는 게, 저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런 게 딱 보이면 뭐야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2번 읽고 3번 읽으면 사실 그런 것들은 표면이고 그 다음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인 게 제가 뭐냐면, 그런 어떤 응징의 방법을 딱 걷어내고 봤을 때 이 여자들이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스케일이, 이 캐파가 커. 일단 욕망의 캐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더라고요. 굉장히 자유분방하죠. 그래서 사실 여성이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그런 여자를 때리는 중동 남자들보다 내가 억압을 더 하고 있다, 나 스스로의 여성성이라든가 나 스스로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그 다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세미나 때도 말을 했지만, 왕이 왕궁을 딱 떠나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이제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자기가 평소에 길들이던 노예들을 쫙 데리고 나와서 이제 성 파티를 이제 즐기잖아요. 성 파티를 막 즐겨 지펀하게 놀아. 그런 욕망을 사실 우리는 남자들의 욕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욕망, 그런 욕망이 있어, 남자들 거야, 좋은 거야, 이게 아니지만 분명히 나쁜 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건 남자들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남자가 나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도 그런 욕망이 있고 그런 짓 하면 나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상력이 저는 이 천일야화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아랍 여성들의 스케일이 참 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삼국유사 이런 옛날 이야기 이렇게 봐도 왕비가 음탕하기도 하고 여자들이 이제 음탕하기도 해요. 그러면 막 구렁이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구렁이, 여우 하는데 결국 그 여우나 구렁이나 그 음탕한 여자들이 다 뭐에 빠지냐면은 남자의 정에 꽂혀요. 사랑. 그래가지고 막 항상 내가 이 남자만 잡아먹으면
인간이 되는데 사랑해서 못 잡아먹고 막 이러잖아요. 꼭 그 사랑이라는 데 걸려 넘어지는 건 여자들이야. 그래서 음탕이 항상 그 이 약함, 여자의 이 순진함, 지고지순함 이런 거랑 싹 연결을 시킨단 말이죠. 왜 성적 쾌락만 추구할 순 없나? 왜 노예를 길들여서 내가 성파티를 즐기는 여자를 상상할 순 없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항상 우리는 굉장히 이제 모성이 강화된 캐릭터나 희생하는 여자, 아니면 또 현명해서 집안의 살림꾼으로 역할을 잘 해내는 현명한 여자,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로 여자를 좀 상정을 하고, 아니면 사랑해, 막 그 호동 왕자를 위해서 이게 북을 찢은 그런 사랑에 이제 자기를 던지는 그런 캐릭터로만 너무 상정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 문화권에는 그런 성적으로 방탕한 여자를 때려줄 남자도 필요 없죠. 그냥 우리는 여자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이 욕망을 이렇게 억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사실 뭐 응징하고 여자를 때리고 이제 그걸 정당화하는 것보다도 사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억압이 뭘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대표적인 여자가 이 여자죠. 그 샤리아와 샤즈난 두 왕이 이제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을 만나면 돌아오도록 하자 하고 나갔다가 바로 처음에 만나잖아요. 대뜸. 그것도 인간이 아니라 정령이. 정령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요정인데, 괴물인데, 정령이 관리하는 여자마저도 그렇게 괴짝이 싣고 다니고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구 잘 때만 꺼내주고 배구 자는데 그 사이에 이 여자는 자기 욕망을 실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여인을 이렇게 납치하고 자기 소유로 막 꽁꽁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이 정령이나 나 말고 다른 남자랑 뭐 뒹굴다니 이러면서 막 분노하는 이 남자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여자 캐릭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게 이 남자들의 의문의 일패다. 여자들의 승리다. 이 넘쳐 흐르는 이 성욕의 화신들. 그걸 보면서 이 천일야와의 스케일은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분노하고 소유욕에 종종거리는 건 다 남자 캐릭터예요. 여자들은 끄떡없이 그냥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그러면서도 계속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 캐릭터가. 이게 정말 뭐 맞고 죽이고 이제 이런 거에만 이제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욕망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랍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약간 억압하려고 하는 이 기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그 여자들의 힘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여자들의 욕망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걸 보면은 사실 그 어떤 미개 사회, 문명이 없는 어떤 사회에 그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여성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문화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 중에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뭐 바루야족이라는 어떤 부족의 여성 억압 제도를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 부족의 정체성 자체가 여성 억압이야. 여성을 너무 억압해. 모든 어떤 사회의 핵심이 되는 비밀들을 남자들만 공유해요. 그래서 여자들을 이 사회에서 배제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리고 이 성인식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니면 얘가 들었던 어떤 비밀을 여자에게 얘기했다간 얘는 죽음을 면치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족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의 신화가 뭐냐면은, 신화가 굉장해요. 여자가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이 세계의 어떤 생성을 담당을 해. 근데 그 여자들에게 마법의 피리가 있어.
피리가 있는데 남자들이 이게 신화예요. 뭐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이제 남자들이 그 피리를 훔쳐요. 훔쳐와가지고 이 피리는 그 다음부터 뭐 소리가 안 난다든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피리가 힘을 잃어. 여자들은 생성을 이제 못하게 됐고 남자들도 그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힘을 뺏고 감췄어. 그리고 이건 우리의 비밀이야. 그리고 여자는 여자의 힘과 이 생성의 능력을 우리 남자들 것으로 이제 이렇게 가둬두는 이 제도. 그리고 이건 비밀이야. 여자들이 사실은 더 능력이 커. 그리고 여자들이 사실 이 세상을 만들었어. 창조했어. 이런 것들을 남자들이 통과를 했대. 계속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전해줘요. 그러면서 여성을 억압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쌓아. 왜냐하면 얘들은 너무 무서운 존재니까. 그러니까 여성 억압 기제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한 사회일수록 그거는 여성의 능력치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사회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아랍 이야기도 저는 그런 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할 게 이제 모험과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일야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렇게 감동적인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감동의 포인트가 우리가 감동받는 포인트가 이 시대에는 사실 없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샤리아 왕이 자기 그 왕비가 다른 남자랑 이제 간음을 했기 때문에 죽이고 이 세헤라자드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세헤라자드가 계속해서 용기 있게 그 왕의 총애를 받는 부인이, 그러니까 꼭 정실 부인이 아니어도 여자들이 많잖아요. 왕은 총비라고 이제 부르는데 총비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줄곧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왕의 마음도 조금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너무 절절해. 사랑이 심셸 니하르 이 얘기 기억나세요? 심셸 니하르가 하룬 알라시드의 총비인데 시장에 갔다가 이제 페르시아 대공을 만나잖아요. 심셸 니하르님이 사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허구적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야기가 허구잖아요. 이야기가 원래 허구고 우리가 감동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 약간 그 설렘을 자극하는 어떤 이미지에 우리가 약간 이렇게 꽂히는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었겠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굉장히 허구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한 번 보고 사랑에 빠지고 또 어떤 얘기에서는 듣기만 해도 사랑에 빠지죠. 그냥 듣고 얘한테 누구를 소개해주자. 걔가 굉장히 아름답대 이랬는데 자는 줄 알고 했는데 안 잔 바람에 그날로 상사병에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상사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예전에 그 이제 선을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누구네 집 셋째 아들이랑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미 이 여자는 정절을 지켜요. 그 옛날 이야기 보시면은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그 남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죽었어, 만약에. 죽었어. 그러면은 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딴 남자랑 결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수절을 하려고 그러고 수절을 못하게 하니까 뭐 자결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렇게 보고 말을 건네보고 취미와 인생의 비전이 맞으면 사랑에 빠지고 이거야말로 허구인 거예요. 사실 이것도 허구죠. 사랑은 사실 그냥 그 호르몬인 거잖아요. 호르몬이고 무엇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내가 저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이걸 해석하는 스토리가 사랑인데 예전에는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랑 그냥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랑이었던 거고 여기서도 들었는데 상상을 했겠죠. 그렇게 아름다워? 어느 정도일까? 라고 하면서 피 끓는 그 청춘에 이 사랑에 이제 불을 땡겼어. 그러면 이제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솨미셸 니하르에게 사랑에 빠진 페르시아 대공이 자기 친구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 눈에도 저 어여쁜 여인이 보이시오? 그녀가 바로 내 모든 병의 근원이라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 병을 축복할 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병이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이 페르시아 대공이 얘기를 하고, 나는 이 병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으나 알아요. 이 사랑이 변할 거라는 걸 알지만 나는 이 병을 계속 축복하겠소. 그녀를 보는 순간 나는 나를 제어할 수 없고 내 영혼은 내 이성을 거스르며 움직이고 있어. 아니, 이 아까는 이 돈에 대해서, 돈이 있으면 사람이 욕망하는 그 감정, 그 욕망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 페르시아 대공도 딱 알잖아요. 아, 이게 뭐 이제 아름답고 이게 아니라 병이라는 것도 알고 내 이성을 거스른 것도 알고, 이 이야기 자체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얼마나 사람을 질리게 합니까? 옆에 사람들 너무 질리게 하잖아요. 너무 배려가 없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걸 너무 잘 보여주지 않아요? 자기만 알고 옆에 사람을 너무 이제 배려 안 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저는 이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우리는 드라마 보면 굉장히 사랑이라든가 뭐 돈 이런 거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는데 여기 아름답지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죽음을 결심을 하죠. 그냥 이제 굶어 죽잖아요, 페르시아 대공이. 영혼아, 그렇다면 떠나거라 이러면서 난 여기 와서 지금 완전히 파멸해 버렸어. 그러니까 사랑이 자기를 파멸하고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걸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거기에 이렇게 있어서 이 어떤 이 병과 죽음, 사랑이라는 거에 항상 이렇게 끼어드는 병과 죽음을 못 보는데, 얘는 그냥 뭐 사랑에 빠진 사람이 술술 그대로 이제 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남자들을 사랑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파멸, 자기 파괴,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약간 자기 비움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경험으로 가져가게 되는, 어쨌든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한 역경과 자기 파괴를 다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던지는 어떤 그런 태도가 있어요, 사랑에. 그러니까 약간 자기를 던진다라는, 계산하지 않고 나한테 이럴까? 이제 옆에서 이성을 갖춘 인간들은 그러면 목숨을 잃게 될 거요. 여기서 멈추시오 이러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난 지금 사랑에 눈 멀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사건은 신바드가 풍랑을 만나거나 왕자들이 사막에서 강도를 만나는 것만큼 목숨이 간당간당해지는 모험인 거예요. 이 사건인 거예요. 대사건. 근데 여기에 그냥 맞닥뜨려. 맞닥뜨리고 내가 여기서 잃게 되는 모든 것을 잃은 여기에서 그냥 뭐랄까, 정신을 차리지 않고 아니야, 내가 이러면 왕의 사랑을 잃게 될 거야. 왕이 나에게 준 이 어떤 사랑과 보호 속에서 내가 누리는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잃게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어떤 뭐랄까, 온몸에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의 그 보석들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 확 하고 사랑이 변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그 스파크에. 사랑의 힘을 이렇게나 이제 어떤 극대화해서 잘 보여주는 이야기도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석과 이 아름다운 궁전이 자기의 자랑이었고 영예였을 텐데, 이게 한순간에 감옥이 되고 짐이 되는구나. 이제 그게 바로 사랑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녀는 나의 병의 근원이요 이러면서 이제 죽잖아요. 어쨌든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고. 근데 여기서 이들이 이 자기를 버리는 거, 잃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여기에서 어떤 이 종교적인 숭배의 이런 결과,
분명히 민폐 커플인데 이게 왜 이렇게 종교적으로 승화되지?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신밧드도 죽을 뻔했어. 근데 우리가 정신이 있으면, 정신을 꼭 차리면 그 다음에 모험을 안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계속 떠나잖아요. 또 죽을 수 있는데. 근데 이 힘이 계속해서 모든 걸 잃고 다시 살아 돌아오는 여기에 있는 게 신밧드의 모험이면은 이 총비 셴실리아르와 페르시아 대공의 사랑에서는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그냥 죽잖아요. 물론 이제 죽었으니까 왠지 뭐 손해본 건가요? 계산을 하자면 그렇죠. 이성이 있는 사람이랑. 근데 얘들은 그냥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던졌다. 이제 거기에서 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에 자기를 그대로 이제 내맡기는 그런 태도를 이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높이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슬람의 어떤 교리를 아무리 봐도 항상 그 의무를 지키고 복종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근데 이 수동성은 소극적인 수동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오든, 어떤 조건이 처하든, 나에게 신이 무엇을 명령하든 나는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복종이라면,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랑의 스파크에 나는 그냥 당할 테야 라고 끌려가는 힘, 그런 것도 하나의 힘일 수 있죠. 이 끌려가는, 이런 어떤 운명에 끌려가는 것도 사실은 힘이 필요하고, 그거를 기꺼이 그냥 겪는 것, 그게 선율야화에 있는 이제 모험과 사랑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